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광정책과 제도에서 오늘은 제도 변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제도 변화로 넘어가기 앞서서 조금 지난번에 설명 안 된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하고 갈 거예요. 교과서로는 다시 한번 앞부분에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공식적 제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 특징을 거래 비용의 관점, 또 주인 대리인의 관점, 그다음에 중층층의 관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첩성의 관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까지도 포함하지만 제도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을 특징으로 한다. 또 행위자를 역사의 개체, 주체로 본다. 그러면서 행위자는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생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 제도주의를 조금 더 설명을 볼 것 같으면,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적 맥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는 하나의 제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들이 이렇게 하나의 집단화를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그 법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련 법들하고 연계되어 있다. 제도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도적 맥락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도는 역사적 맥락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390쪽에 나온 것처럼 일정 시점에서 선택된 그 선택, 미래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는 특징을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는 역사 속에서 성장한다, 이런 뜻이야.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한 번 만든 제도는 바꾸기가 어려운 게, 그 제도는 계속해서 자생력을 갖듯이 역사적으로 진화하듯이 이렇게 지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행정시를 이렇게 우리가 분산시켜서 발전시키는 제도를 한번 해놓게 되면은 이는 바꾸기가 굉장히, 이게 제도의 특징이야. 그 제도가 한번 바뀌려면은 역사적인 큰 변화가 없이는 다시 환원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이 본에다가 수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언제 다시 베를린으로 수도가 옮기게 돼? 독일 이후에 옮기게 되거든. 이렇게 역사적 분기점이 없으면 그냥 그것이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맥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행위자들은 그러한 역사적 산물, 아주 제일 좋은 표현이 390쪽에 나온 것처럼 제도는 역사적 산물이란 말이 가장 좋은 표현이겠지. 누구의 관점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자 관점에서는 제도는 역사적 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주 제일 적절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산물인 제도에 의해서 제약되는 객체이고, 또 역사적 산물인 제도를 변화시키는 주체다. 즉 역사적 제도를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때 정책 행위자는 그 역사적 산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렇다면 역사적 산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정책 행위자들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나? 자기들이 좋아한다고 제도를 바꿀 수 있나?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정책 행위자들은 자기들의 선호는 내생적 선호이지 외생적 선호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외부를 바뀔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은 자기들이 비록 싫더라도 그냥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면은 제도는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잘못 만들게 되면은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역사적 산물이니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증되니까. 여기에 학문적 배경으로는 정치학의 집단이론과 구조기능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제도는 역사적 산물인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도가 구조기능주의적 역할을 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집단들은 그 역사적 산물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가 제약되는, 이렇게 해서 집단론적 성격을 띠는 정치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계는 일반화의 문제점이야. 다시 말하면 너무 거시적 구조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미시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관점만 보다 보니까 작은 변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얘기하는 정책 행위자들의 어떤 이러한 모든 건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한계를 보여준다는 거지. 제도 결정론의 오류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다 제도에 의해서라는 제도 결정론의 오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영란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면은 변화가 있어. 합리적 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미시적 변화는 들어갈 공간이 없지. 이런 한계를 보여준다는 얘기. 관광 정책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은 제도들이 이렇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조직만 하더라도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 있다면은 문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조금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문화적 요소가 강조되는 거야. 그래서 산적한 관광 자원 개발을 두고도 뭐 축제나 행사 위주로 자꾸만 흐른다든가, 제대로 된 관광 리조트나 아니면 시설, 또 관광 교통 문제, 관광 숙박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런 산적해 있는데 자꾸만 축제나 이벤트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어찌 보면 그렇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 관광은 산업적 측면이 강하니까 우리는 상공 쪽으로 옮겨서 차라리 산업자원부에서 우리를 다루면 어떨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무성에서 하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에서 관광 행정을 다루니까. 하지만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역사적 과정을 지내서 발전하면서 이미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됐고 거기에 모든 제도가 맞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것들이 하나의 제도적 맥락이 돼 있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컨텍스트화되어 있는 거야. 바꾸기가 쉽지 않아. 이것들도 바로 여기에서 적용되는 얘기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뭐라고 부를까?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라고 얘기하고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의미라고 얘기해요. 문화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아주 유달리 많이 쓰이고 있어. 그래서 문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도 환상이 붙어 있어. 좋은 것. 그렇지 않나? 좀 그렇지. 문화 그러면 문화가 뭐지?
문화라고 해도 우리가 문화를 잘 정의 못하는데 문화는 좋은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문화들이 있거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란 뭘까? 성인은 문화는 여기서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아니, 문화에 대해서 성인은 몇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 문화는 뭐다? 아니, 모르는 건 아니고 성인의 얘기를 대신해 줄게. 원래 문화의 사회과학 용어, 개념, 사회과학 용어가 지닌 생각, 개념, 생각을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립 개념이 필요하고 역사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배웠지. 모든 우리가 어떤 용어로 표현되는 현상이나 사물의 의미, 개념,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 개념, 즉 그 용어가 탄생된, 생산된 시대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어떤 뜻과 대립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생겼는지, 이 개념이 들어섰는지를 생각하면 좀 구분이 쉽잖아. 우리가 좀 무슨 어떤 개념을 얘기할 때 그게 뭐지? 이러면 그냥 수평적으로 생각하면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컬처는 뭐에 대한 대리버였다? 대리버가 뭐지? 네이처, 자연이잖아, 자연. 자연은 주어진 것, 컬처는 경작된 것. 그렇지, 대리버지, 대리버지. 그러면 네이처가 네이처에 대립해서 컬처란 단어가 등장한 거는 멀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상 지나간 누구?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이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 철학 시대에 컬처란 단어가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리스 철학에서의 컬처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은 교양의 의미를 지니게 돼. 학습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 말하자면 자연이 아니고 문화, 컬처라는 것은 학습된 거. 다시 말하면 교양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하지. 문화인의 소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이때는 교양이란 뜻이야. 우리가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야, 문화인답게 좀 활동해. 이런 얘기는 뭐지?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처럼 활동해라. 그래서 교육받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 언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때 컬처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컬처를 사회적인 개념으로 쓸 때 어떤 단어가 생겼어?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생겨서 문명이라는 단어가 생겼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문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지. 문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 학습된 사회, 한 단계 더 나아서 발전된 사회를 문명사회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요 단어는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고. 이때 요것은 러닝이란 뜻을 지니게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근대 국가가 생기고 사회적 개념이 생긴 그 즈음에는 예술 문학에도 발전을 해서 이제는 학습된 거와 달리 이것이 분화되기 시작해.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 이제는 예술이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고전 음악이 또 예술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막 등장을 하지. 이러면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트, 즉 예술이 막 발전하게 돼. 이때 이 아트를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이 러닝은 이제 뭘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뭘로 바뀌기 시작해? 사이언스로 바뀌기 시작해. 알았어? 사이언스가 막 등장을 하니까 언제? 18세기 혹은 17세기 뉴턴, 갈릴레이, 베이컨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경험주의 과학 철학이 되니까 학문, 배웠다는 것은 과학을 의미하지 아직도 그냥 추상적인 학습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교양이 아니라 이미 18세기가 되면은 배웠다는 것은 과학을 배웠다는 걸로 바뀌기 시작해. 남아있는 게 뭐지? 아트가 남았어. 그래서 컬처는 아트라고 얘기해. 그런데 언제쯤 또 변화가 일어나? 20세기 들어서면서 제1차 세계전, 제2차 세계전 될 때는 이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막 발전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사람들의 교류가 많아지고 이때 컬처라는 개념은 어디로 변화되기 시작해?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다라는 걸로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의 문화, 이건 뭐를 의미해? 한국인의 생활 양식. 중국인의 문화, 그럼 뭐래? 중한국인의 생활 양식. 그러니까 이 문화는 오늘날은 뭘로 쓰인다? 생활 양식.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화는 뭐다? 생활 양식.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 쓰는 문화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생활 양식과 아트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 여기는 어디로 빠졌어 이제? 교육부로 빠졌잖아. 알았어? 그런데 교육부로 빠졌는데 조금 더 갈등을 해. 왜냐하면 문화부에서는 평생교육은 문화다. 너희들 학교 제도만 담당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어. 그 이유는 이 폭이 그렇게 넓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때 시빌라이제이션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이때 같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렇게 요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교육받고, 그것도 어떻게 교육받은 사람들? 민주 시민으로 교육받아서 현대 생활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뭐라고 불러?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사회라고 부르기 시작해. 그래서 문명사회는 기술만을 의미하는 게 학습된 자들이 살아가는 사회, 문명사회. 이렇게 얘기해. 시빌라이제이션. 지금 우리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거지?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 지금? 가슴에 찔리는 게 많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도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양 있는 수준에서가 아니고 지금 아주 새로운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변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여론조사는 전부 다 서베이, 우리가 지금 과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과학에서 수단으로 하고 있는 서베이,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은 사람들에게, 퍼블릭에게 진리가 있다.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서베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아주 우세한 걸로, 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지금 중간 단계에서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왔어. 그런데 여기에 서베이에 대신해서 한쪽은 H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수단에서는 어떤 게 있었지? 빅데이터. 즉 우리의 전자 환경에 남겨둔 우리들의 발자국이, 우리들의 각종 검색 댓글들을 조사하는 구글은 누가 우세할 거라고 예측했어? 트럼프가. 그러면 서베이가 아니라 이젠 뭐 빅데이터가 더 예측이,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전적인 행위 이전의 단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도전이라기보다는 우리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장르가 빅데이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참 새로운 변화죠. 새로운 변화야. 지난번에 브렉시트 때도 여론조사는 인이 아웃보다 더 높았어. 구글의 빅데이터는 인이 아웃보다 적게 나왔어. 뭐가? 검색어 양에서 아웃이 훨씬 높았어.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검색어 수준이 훨씬 높았던 거야. 구글의 예측 보고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대학을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관광학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입장에서는 지금 교수님은 조금 이제 막 도전을 느끼는 거지. 우리는 이 이론을 통해서 이 이론을 서베이로 검증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 이론이 아니라 검색어라는 언어학적 접근이 빅데이터 언어학적 접근에 의한 것이니까 이제는 티어리부터 나왔던 이러한 순환 과정이 아니라 노 시어리 언어 랭귀지 나오고 이것이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실 리얼리티로 그냥 나가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들의 지금 설 자리는 어딘가?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딘가? 이런 큰 지금 아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대는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허구에 사용하고 있는 이 많은 전자로 남겨지는 발자국들이 엄청난 지금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의사결정이 거의 여기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다는 새로운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 그 왜 그럴까? 왜 이 차이가 났을까? 왜 차이가 났을 것 같아? 오늘 성이? 왜 서베이하고 빅데이터가 차이가 났을까? 빨리 모른다고 그래 좀 줘. 강요됐지 내가. 이 이론 중에 하나는 Spiral of Silence. 침묵의 나선. 나선은 이렇게 우리 나사 있지 나사. 나사의 선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휘어리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스피럴, 사일런스, 침묵의 나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권력과 관련됐건 관련되지 않았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여론이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록 반대하지만 겉으로는 따라가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서베이는 우리가 자꾸만 이것이 나선처럼 막 돌아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반대하지만 나는 조용히 따라가. 조용히 따라가. 따라서 지금 서베이 같은 게 등장을 하고 해서 힐러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머저리티가 오히려 낫다 자꾸만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들은 나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베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건데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도대체 이 인간은 누구야? 왜 이렇게 거칠어? 왜 이렇게 나쁜 남자야? 근데 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찾아보는 거야. 이러면서 결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침묵의 나선 현상 때문에 서베이의 한계를 가져왔다는 지금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교과서로 가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우리의 문화라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자, 그렇다면은 제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양식의 기준이라는 거야. 우리 생활 양식을 틀지어준다는 거야. 우리 생활 양식을. 이해했습니까? 제도는. 그러면 그런 생활 양식이 주어지는 문화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거라면은 제도는 우리 생활에 적절해야 될 거지. 그래서 적절성의 논리가 변화의 논리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특징으로. 그 다음에 제도적 동용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정책 행위자는 이러한 생활 양식의 기준으로서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활동한가? 아까 우리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행위자는 합리적 개인이라고 했어. 스스로 자기 이익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도마저도 자기들이 선택한다고. 그래서 외생적이라고. 그런데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역사적 산물 속에서 역사 속 객체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하나 나는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산물인 제도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어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정책 행위자를 뭘로 봐? 역사적 존재로 봐. 역사 속에 있는 존재. 그런데 사회적 개인, 이 제도주의에서는 행위자를 뭐라고 보냐면 사회적 개인으로 봐. 사회적 존재, 사회적 개인. 즉 그런 적절한 생활 양식의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그런 제도 속에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는 합리성을 띠기보다는 배태성을 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규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한국 사회의 사회적 규범이 있지. 여성은 이래야 된다, 남성은 이래야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지. 여성은 이래야 된다, 남성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사회적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얘기. 역사 속에 나는 개인이라는 역사 사회학적 제도는 뭘 말해? 사회에 의해서 embedded, 배태적. 즉 사회가 내가 요구하는 거 여기 쌓여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 쟤는 왜 저래? 우리 얘기 참 안 맞아. 쟤는 참 유별나. 이럴 때는 우리는 전부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는데 쟤는 배태성이 없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럴 때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 여기 바로 여기는 배태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호 형성도 사회 속에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학문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삼리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회학의 조직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구조기능주의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거시적 접근에 한계가 있고 문화결정론의 오류가 있어. 모든 것이 다 문화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제도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볼 정도로 문화를 너무 확장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395쪽으로 가서 이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나 이것을 연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제도 변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396쪽에 표를 놓고 이 표를 놓고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책 환경이 정치 체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산출로 정책이 산출된다. 정책이 산출됐다. 다시 여기서 정리하면은 신제도주의자들은 정책을 제도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산출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책도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제도로서 사람들 행위 자리에 선택된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한번 만들어지면 역사성을 띠게 되고 또 이것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지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 양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배태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번 다 압축으로 하면 뭐냐면 정책은 제도 환경에 영향을 받았지만 일단 정책이 산출되고 나면 그 정책은 뭐다? 제도다. 정책도 제도라는 게 신제도주의자들의 얘기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산출된 정책도 스스로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 여기서부터는 정책이란 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정책은 제도는 같은 말이라는 거야. 왜? 정책도 제도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낸 정책은 우리의 기준이고,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은 신제도주의자들에 의하면 게임의 규칙이야. 게임의 규칙. 자, 봐. 우리 관광법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은 우리의 게임의 규칙이지. 살아가는 게임의 규칙이지. 규칙이라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보는 게 바로 선택 제도주의자들은 바로 정책, 즉 제도는 게임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논리는, 그러면 이때 이 변화, 이거를 게임의 규칙으로 본다니까 이들은 397쪽에 나온 것처럼 정책 행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의식적인 설계의 산물이라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뭐 문화관광 해설사, 무슨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리적으로 자기 효용,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집단 내지는 개인들이 의식적으로 설계한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결국은 정책은 이렇게 우리가 합리성을 띠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집단이 하고 막 이렇게 산출했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뭐다? 특정한 집단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한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물이, 그렇게 만들어진 산물이 변화되려면은 합의와 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변화되는 걸 연구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는 어떤 성격을 띄었다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 제도로서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고 있어. 그랬더니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는 합의하고 협상하면서 변화한다. 합의하고 협상하면서 변화한다. 합의와 협상이 일상적으로 쓰이면서도 조금 다르게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혼란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합의는 어그리먼트라는 뜻을 갖고 있고 협상은 바기닝 혹은 네고시에이션,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스커션의 뜻을 갖고 있어. 협의한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도 되는 것을 의미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즉 모두가 다 일치하지 않아도 내가 디스커션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거야. 네고시에이션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결과물은 반드시 수평적이지 않아. 야, 우리 협상할까? 그런 얘기는 네고시에이션 할까? 우리가 디스커션 할까? 이런 뜻이야. 이건 뮤추얼하지 않아. 상호 똑같은 균형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야. 합의했다. 그럴 때는 균형성. 기업에서 기업과 노조가, 경영자와 노동자가 합의했다? 그러면 똑같이 협상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협상 결과,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즉 가로 열고 디스커션한 결과예요. 디스커션 조금 차이가 있지. 디스커션은 누구지? 어떤 사람이 내가 교수님이 야, 기말 시험은 이번에 10문제로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어. 그래서 우리 둘이 두 안을 놓고 투표를 거치고 막 그래서 합의를 해서 5문제로 정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10문제로 하기로 했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디스커션해서 조금 봐줄게 7문제로 이럴 수 있지. 또 아니면 5문제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양자가 서로 right,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협의해서 하면 돼. 이럴 때는 negotiation 혹은 discussion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모형을 한번 보면 398쪽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틀을 보면 제도 분석 틀을 보는데 이때 제도 그 정책이 잘 설계되었나 행동의 장에서 어떤 쪽에서는 불합리하다 어떤 쪽에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개선 요구를 거쳐서 합리적인 것으로 사고가 순환되어 간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 관광 정책에서도 보면은 399쪽에 나온 것처럼 지난 수업에도 나왔었지만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 제도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면은 399쪽 가운데 보면은 1999년에는 여행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면은 무조건 여행사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행사들이 이렇게 되면 인건비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즉 프리랜서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 권고제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09년에는 다시 의무 고용제로 다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의무 고용제로 전환할 때는 사실은 관광 통역 안내사들이 왼쪽에 나와 있는 행동의 장에서 그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 제도의 고용 권고제가 불합리한 유인 구조라는 거에서 요구를 하고 개선 요구를 통해서 다시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이 변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 자체가 게임의 규칙이고 계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이해관계자들하고 할 수 있는 정책 행위자들이 그것이 합리적인 구조인지 불합리한 구조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이거에 대한 개선 요구를 통해서 게임의 규칙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합리적 제도주의는 한 번 만들어낸 정책은 어떻게 바뀐다? 사람들의 계약 조건으로서 사람들이 이거의 효용 가치가 크다고 혹은 효용 가치가 작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행위적으로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내용은 아주 심플하지? 간단하지? 나는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정책이 산출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정치 체제론, 집단론, 정책 과정론으로 봤는데 제도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놓고 보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된다?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변해. 왜? 규칙이기 때문에. 협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399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너무 미시적으로 협상 방식에 근거한다고 함으로써 자칫하면은 뭐가 빠질 수 있어? 제도 자체가 파퓰리즘, 즉 인기 영합주의에 빠질 수 있지. 매번 바뀔 수 있잖아.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얘기하는 제도는 지나치게 미시성을 띠고 있다. 지나치게 미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바뀌진 않아. 하지만 제도 자체가 우리가 정치 체제론에서 같은 것처럼 정책 제도는 헌법이나 모든 법률은 정형화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봤던 이런 관점에서 그게 아니라 정책도 제도 자체도 선택되는 것이다. 어떻게? 합리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떤 정책이나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 법도 우리에게 맞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익에 기여하지 않다면 항상 바뀔 수 있어야 되지. 이런 논리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김영란법은 존속돼야 된다, 아니면 폐지돼야 된다, 아니면 수정돼야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논리적 근거는 이것이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근거할 때 이 제도는, 다시 말하면 김영란법은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효용 가치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 연사 나는
이 제도는 수정 보완돼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뭐에 놀리겠어? 여러분들은 논거가 있잖아. 워런트. 논거가 있잖아. 자기 주장의 근거가 있잖아. 자기 주장의 근거. 우리 그거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지? 우리 지금 뭘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야? 논거. 따라하세요. 우린 뭐 배우려고 공부해? 논거. 논거. 워런트. 논거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야. 논거. 우리가 다른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팀플도 많이 하고 또 어떤 개선안도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들이 때로는 어떻게 돼? 소진될 때가 있지. 그리고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가 있지. 그럴 때는 바로 논거가 부족한 거다. 워런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 1학년 때, 2학년 때 팀프로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교수님 우리가 아는 게 없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어려워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 버릇하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논거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막 찾아가는 거야. 논거를. 알았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 관광정책학 시간에는 조금 논거를 많이 배우고 있는 거지 지금. 논거를. 이것은 또 워낙 그동안 쌓여진 지식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응? 누가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을 얘기할 때는 그래 효용의 가치에서 우리가 협상하고 합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따라하세요. 재밌다. 입으로 말로 재밌다고 해야지 재밌었지. 지겨워. 지겨워. 그러면 말에 이게 걸려서 진짜 재미가 없고 지겨워. 다음은 역사적 제도주의는 어떻게 제도는 변화된다고 볼까?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뭐라고 봤어? 역사적 맥락, 제도적 맥락으로 봤어. 이것은 뭐냐면 제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고 제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지속성을 띈다고 얘기해. 왜? 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야, 지금 우리 이 규칙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건데 함부로 바꿀 수 있어? 우리가 조금 필요해서 우리의 효용 가치가 너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막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얼마나 오래된 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역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속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제도 즉 정책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이 시간을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 경로가 설정돼서 그 법이 다른 걸로 막 확산되기 시작해. 지금 김영란법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눈여겨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뻗치냐면 이게 학교의 무슨 뭐 학생 평가 문제까지 막 확산되고 있어. 그래서 학교도 지금 학교 규칙을 또 수업에 대한 것도 고치고 있어. 우리 국제관광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출장을 가고 그러면은 출석으로 인정을 해줬어. 근데 이제 김영란법이 되면서부터는 페어하지 않다는 거야.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인데 이게 어디까지 미치게 돼? 학교의 출석 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제도는 뭐 어떻게 된다? 맥락화된다. 콘텍스트화된다. 알았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내년쯤 되면은 이제 학교 규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거지. 이게 뭐지? 시간을 가면서 맥락화되는 거예요. 즉 텍스트가 김영란법이 처음에는 이런 텍스트였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 주변으로 연결되면서 콘텍스트화되는 거야. 콘텍스트화.
맥락화되는 거야. 집단화되는 거야. 나무 하나가 아니라 숲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한번 고치려고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뿌리를 뽑아내야 될지 몰라.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힘들다는 게 뭐냐? 콘텍스트화 되기 때문에. 요즘 잘못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학도 들어가기 전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최근 보니까. 아니 그 사람. 그런데 결혼 얘기를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결혼은 원니스가 아니라 투게더니스라고. 함께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결혼을 빨리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져? 결혼은 뭘 만들어? 콘텍스트를 만들어. 한 사람만 좋아해서 결혼했더니 지원이가 시집을 갔더니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갔느냐? 성희한테 갔어. 그랬더니 성희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닌 거야. 성희의 부모님 다 만나네. 지원이가 깜짝 놀래. 아니 이 콘텍스트가 뭐지? 예스, 콘텍스트. 성희는 넌 꿈쩍도 안 하네. 현실 같지가 않아서는 얘기니? 자, 지금 얘기한 거는 농담이었어. 좀 웃어라. 난 무슨 얘기를 하면 막 웃질 않고 한참 있다가 이래. 정말 내가 봐도 재미가 없어.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역사 띄고서 이렇게 콘텍스트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진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지속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 변화 방식은 지속화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보면 400쪽에 보면은 이들이 볼 때 어떤 제도는 결정적 분기점이 있을 때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거? 결정적 분기점. 이 결정적 분기점은 시간적, 역사적 분기점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고 우리 관광 분야에서는 주로 어떤 것이 또 문제가 돼? 문제가 되는 게 결정적 분기점이 돼? 메가 이벤트, 올림픽, 엑스포 이런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역사적 분기점이 이루어져. 그 역사적 분기점이 있을 때 새로운 제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균형을 이루게 돼. 그것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자리를 잡아가면서 400쪽에 나온 것처럼 경로를 만들고 그 경로에 의존하게 되는 패스 디펜던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것은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사적 제도주의는 그렇게 함부로 한 번 만들어진 거는 변화가 쉽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는 변하지 않는다. 지속된다. 그래서 스스로 뭘 만든다? 경로를 만들어간다. 경로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를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 어떻게 만들어진다? 외적 자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도적인 역동성, 제도적인 제약 이런 걸로 제도 변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402쪽의 표를 볼 것 같으면은 제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은 행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받으면서 변화된다는 얘기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뒤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예를 가지고. 이건 잠깐 놔둬. 뒤에서 얘기해 줄게.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먼저 보면은 사회학적 제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도는 곧 문화라고 얘기해. 생활 양식의 기준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활 양식의 기준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의 논리는 그 기준이 우리 사회의 우리 문화, 즉 다시 말하면 생활 양식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403조 적절성.
적절한 것인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게 돼요. 지금 우리 김영란법에 대해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돼? 제약을 받으면서 정이 없어진다. 즉 한국은 정이 많은 사회인데 정이 단절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적절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회의에 갔을 때도 식사도 같이 잘 안 해. 더치페이를 해. 그게 귀찮으니까 식사는 대부분이 안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물론 여러분들은 어때? 이미 더치페이가 생활화되어 있나? 그렇지, 많이 그렇지. 근데 조금 더 이제 성장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야, 내가 한 통 낼게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식당을 한번 갔더니 이 교수님 친구들 같이들 밥 먹는데 카운터에 줄을 쭉 서 있어. n분의 1씩 내려고. 너무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게 살던 친구가 와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어느 순간에 여기에 순응해서 더치페이를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카톡방으로 이렇게 한 거 있지. 오랜만에 한국을 갔더니 이렇게 더치페이를 하는 거 보면서 한국에 정이 많이 없어져서 섭섭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엄청나게 모든 변화를 빨리빨리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야. 한 번도 이렇게 해볼 새가 없을 정도로 막 빨리. 그래서 바로 적절성의 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성의 논리이기 때문에 변화 방식을 보면 404쪽에 동형화 방식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이소모피즘이라는 동형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환경에 있는 조건이 되면 출현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 관광 분야에서도 여행 바우처 정책 같은 것들은 독일의 여행 복지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여행 바우처가 생겼는데 이 여행 바우처 제도가 유럽으로 전부 다 확산됐거든. 그랬더니 한국도 이걸 받아들였어. 그런데 그 재원 얼마나 예산이 있는가? 예산은 아주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름은 우리도 한국도 이제 여행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동형화야. 다른 사회에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니까 일단 우리도 하는 거야.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입학사정관 제도 이런 것도 지금 한국에 다른 미국에 성공한 제도인데 한국에서 지금 막 아주 힘들어지고 있어 점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으면 제도는 존속되기가 어렵지. 그런데 입학사정관 제도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의라는 사회, 관제성이라는 사회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신뢰성이 자꾸만 결여되는 거야. 그래서 입학사정관제가 좋은 거니까 정당한 거니까 갖다 도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누구야?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정당해 보이니까 그냥 도입을 한다 이거야. 그게 동형화야. 알았습니까? 그게 다른 나라에 있는 건 다 가져온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 한국의 음악 방송을 들으면은 전 세계의 음악이 다 나와. 우리가 굉장히 동형화가 빠른 나라야. 응? 동형화가 빨라. 또 한 가지는 탈제도화라고 그래서 제도의 정당성이 약해지면 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당성.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동형화. 정당성을 확보하면 그냥 도입되는 거. 또 하나는 정당성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 탈제도화가 이루어져. 이러한 제도화는
405쪽에 보면은 동용화 문제를 한번 볼 거 하면 동용화 문제를 볼 것 같으면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강압적인 동용화가 나타나. 언제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 IMF라는 국제 이 모니터리 펀드 IMF에 의해서 우리는 각종 회계 제도를 미국에 있는 개방된 제도로 전환되기를 요구받았어.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 회계 시스템은 모든 상장 기업이 국제 표준에 맞도록 다 바뀌었어. 근데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어. 하지만 그것을 강압적 동용화로 만들어 간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 하지만 초기에는 우리에겐 잘 맞지 않는 걸로 인식될 때도 있었어. 민주주의도 그래. 민주주의도. 어찌 보면은 민주주의가 이런 왕정 정치에서 공화정 정치로 전환될 때 특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사회주의나 아니면 이런 민주주의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강압적 동용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무늬만 민주주의고 내용은 권위주의 국가로 간 적이 굉장히 많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어. 무늬는 민주주의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권위주의. 즉 다시 말하면 제도도 정책도 다른 사회가 좋은 게 있다면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 또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적 대응인데 모방적 동용화는 불확실성. 잘 아직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가 동용화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규범적 동용화. 이거는 학자 집단들이 이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시민사회에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했는데 학자 집단에 의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이 대학로에 이화 벽화마을을 갔거든. 그랬더니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벽화를 그려서 도시를 이렇게 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의 문화관광 명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도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걸 만들어놨어. 이런 것들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썼던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사회학적 동영화야.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왜 내가 사는 공간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쓰레기를 버리고 고성방가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둘 다 문제야. 관광객도 시민의식이 안 돼 있고 다시 말하면 생활 관광을 할 때의 인식이 안 돼 있고 지역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벽화를 다 지워버렸어.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좋은 제도가 다른 데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효용 가치가 맞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양식의 기준으로서 표준으로서 동용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406쪽에 볼 것 같으면 여기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이 참고로 보는 경험적 연구야. 학술 논문들은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를 한번 보면은 조금 더 내용이 더 쉬울 수 있어. 407쪽에 보면 우리 관련된 연구는 아닌데 부동산 중개 제도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어. 뭐를 통해서? 합리적 제도주의에 대해서 통해서. 그래서 부동산 중개 윤리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중개에서 너무나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윤리 규정과 부동산 중개업 협회의 윤리 헌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제도화시켰어. 제도화시켰더니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유인 구조가 있다는 집단들은 중개 사고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바라보는 데 비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중개 사고가 증가하고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순환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이런 제도가 등장하면은 두 양쪽의 찬반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이 주장들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또 제도는 변화되더라라는 것들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연구에서는 뭐냐? 우리가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규칙이 변화된다. 이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역사적 제도주의에 연구한 것들을 볼 것 같으면은 관광 분야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414쪽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행 바우처 정책이 처음에 여행 바우처 정책이 도입되고 한번 도입되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결정적 국면으로 여행 바우처 정책이 도입됐는데 이것이 제도적 관성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서 경로 의존 단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항상 연구하는 것이 다시 역사적 제도주의로 올라가서 409쪽으로 넘어가면은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변화는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맥락 단계 특징인데 어떤 우연한 결과에 결정적 국면을 통해서 경로가 설정되고 이것이 제도 변화에서 경로 강화가 이루어지고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역사적 제도주의가 얘기하는 제도 변화는 뭐다? 결정적 국면이다. 역사의 단절에 의해서 제도가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된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는 판단이 할 수 있겠지. 어떤 것? 어떤 정책이 그 뿌리가 굉장히 길고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그게 찬스라는 거지. 그때가 찬스라는 거야. 이번에도 나는 요 찬스를 하려고 했는데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네.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반영되지가 않는다는 뜻이야.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중국 정부가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 여행을 할 때 너무 저가 여행을 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유럽도 그렇고 저가 여행 값을 너무 싸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렇게 저가 여행을 가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을 갈 때는 싸게 가서는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가도 유럽을 가도 한국을 와도 쇼핑만 하고 막 다니는 거야. 응? 이게 근절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번에 이거에 대한 표준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해외 여행을 갈 때 쇼핑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한다. 알았어? 단체 여행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일반 개인 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단체로 갔을 때 얘기야. 단체로 갔을 때. 이렇게 규정을 정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여행에 한국 등 여러 나라를 보낼 때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준비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11월부터 앞으로 6개월간 작년 동기 대비 20%를 감축시켜라 라고 시장에 개입했어. 그러니까 올해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 600만 명이야. 올해 800만 명을 예측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11월부터 6개월간은 20%로 감축하라니까 지금 800만에서 갑자기 이제 700만 명으로 숫자가 감축되고 있어. 내년에 만약에 6개월을 더 연장한다면은 그러니까 2015년에 왔던 600만 명보다 20%가 감축되니까 어떻게 돼? 500만 명으로 감축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포함돼서 관광 산업들이 지금 특히 유통, 즉 패키지 여행에 의존했던 여행사들은 여행사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면세점들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어. 이 원인을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이 사드를, 즉 고고도 미사일 예방 시스템, 그 감지 시스템인 그 고고도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에 대한 중국의 반대 혹은 부정적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또 이것이 군사 외교적인 문제 이전에 그럼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저가 여행으로 와서 중국 관광객들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쇼핑만 하게 되니까 너무 이게 천박한 여행이 되도록 만드는 우리의 잘못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결정적 국면일까 아닐까? 6개월이란 제한점 때문에 국면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이 6개월이 더 연장돼서 1년이 된다면 나는 이 기간에 뭐를 하길 바라느냐? 한국은 빨리 전환되라는 거야. 어떻게 전환되는 거야? 그동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이제는 질적으로 변화시켜라. 단체 여행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개별 여행 중심으로 바뀌고, 쇼핑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양식,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 걸로 바꾸고, 이런 질적 성장으로의 목표를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리고 시장을 다각화하라는 거예요. 중국 의존만 하지 말고 동남아시아나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는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나는 지금 정책적 목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근데 지금 이거를 들을 사람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아주 지금 그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오죽하면 9월, 10월 달은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정책도 발표되는 게 없으니까 무브 토크를 못 했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이제는 누군가는 얼람배를 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커 20% 감축 대응이라는 걸로 이제 내일 방송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반응이 있겠어. 근데 어찌됐든 나는 요 이론의 기초에서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 변화, 이 상황의 시간적 변화를 결정적 국면으로 만들겠다고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잘 안 돼. 그래도 해야겠지, 그지? 자꾸만 해보는 거야. 그래 변화가 되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기 409쪽에 나온 것처럼 결정적 국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로 의존성 이론 연구에서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그러면 맨 앞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변화 방식이나 모형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400쪽에 보면은 항상 결정적 분기점, 단절된 균형, 그 다음에 경로 의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변화 논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이 이 관광 정책과 제도의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여러분들이 이론적 지식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새로운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정치 체제론이나 집단론이나 아니면 정책 과정론이라는 이러한 절차적 아니면 환경적 측면만 봤다가 그 정책 자체를, 제도를 보면서 이 자체도 생명력이 있다, 이 자체도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반영되고 변화되고, 이 자체도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역사에 의해서 변화되고, 이 자체도 사회적 정당성에 의해서 존재가 지속도 되기도 하고 변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은 이 정책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말 결정적 국면이 있었나?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또 우리의 효용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정당성이 있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보면은 이제 정책은 환경을 제대로 반영했나? 집단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나? 그리고 과정은 합리적으로 거쳤나? 이 정책 자체는 우리의 효용 가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역사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어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 관광 정책 하나만 보는데도 이렇게 많은 눈이 필요하지. 이것들이 우리의 관점이고, 요 관점 세부적인 것들이 이론이고, 그 이론을 구성하는 게 개념들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론, 관점. 수업은 여기까지.